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투자 전략 퍼즐이동의 황력 멘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 시장은 그래도 모처럼 만에 또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죠. 사실 우리가 설 연휴 구정을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한 그 시장에서 급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시장 역시도 급락이 나오면서 아마도 또 힘든 그 한 주를 주말을 또 보내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어제가 바로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았고요. 월요일날 반등,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해주는 그런 하루가 나타났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올라갈 때는 항상 낙관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시장이 또 급락을 할 때는 또 비관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루하루 이런 전망들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분명히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기준을 잘 만드시고요. 그 기준에 맞게 행동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좋은 수익을,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브리핑을 해드리고 본격적인 내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지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이거래 전까지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하락폭, 그리고 또 정말 공포 심리가 극에 달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수가 설 연휴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다음날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역시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역시 불안 심리가 또 가중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시장에서 어떤 하방 경직성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즉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 지수권을 우리가 코스피 지수 상에서 본다면 바로 1800포인트 정도 지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수의 흐름을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이제 놓고 보게 되면요. 자, 2011년도의 경우에는 이제 8월 달에 유로존 금융위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 지금까지 거의 4년 이상이죠. 4년 이상의 하단 부분 지지력을 발휘했던 그 자리대가 바로 1800포인트였습니다. 주가는 올라갔다 떨어질 때도 1800포인트에서 이내 저점을 확인했고요. 다시 한번 또 거의 1년 후에 주가가 밀렸을 때도 1800포인트 구간에서 반발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거의 급락하는 구간에서도 1800포인트 구간대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역시 1800포인트를 지금 거의 근접해 있는 그런 가운데서 아래꼬리에 물면서 그 다음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일단 뭐 지금 1800포인트 자체는 심리적인 어떤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이 1800포인트 구간대에 진입을 할 때마다 강하게 매수하면서 끌어올렸던 수급이 있습니다. 이때 시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주가 이제 이 시점에서 수급을 보게 되면은 끌어올렸던 수급은 바로 기관 쪽의 수급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도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나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설 때 기관 쪽에서의 수급이 다시 하락을 또 멈추고 그 다음에 상승으로 전환시키게 만들었던 주요 수급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5년도에도 역시 수급을 보게 되면요. 이때 저점을 찍고 나서 다시 들어올릴 때 기관 쪽에서의 수급이 들어왔고요. 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역시 누가 사고 있습니까? 바로 기관 쪽에서 저점을 확인하는 구간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겠죠. 자, 일단 뭐 시장 전체적인 그 지수의 방향성은요. 거래소 시장, 즉 코스피 시장의 지수의 방향성은 특정한 수급하고 같이 연동을 시켜봤을 때 기관 쪽이 아닌 사실 외국인 쪽하고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밀리고 나서 저점을 잡아주는 구간에서는요. 저점을 확인하는 그 구간대에서는 기관 쪽에서 먼저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은 바로 외국인 쪽에서 끌어올리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또 비관적인 전망을 하기보다는 일단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는 구간에서 기관들이 매수세를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도 역사적인 또 1800포인트에서의 지지력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저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긍정적인 신호로서 해석을 하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확인을 해봤고요. 자, 코스닥 지수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이게 정말 끔찍한 하루가 바로 이제 금요일이었죠. 지난 금요일. 자, 지난 금요일에 장중 낙폭이 마이너스 8.17% 정도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자, 사실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시장이 좀 잘 버텨주고 옆으로 좀 횡보하는 구간이 나왔죠. 원래 1월달 시장에서 보게 된다면 중국 증시 1월 연초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쪽에서도 역시 또 악재들이 많이 돌출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사실 코스닥 시장이 그래도 좀 잘 버텨주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 정도의 어떤 예상을 좀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쉬고 나서 봤더니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날 하락폭을 보게 되면은, 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4.9% 하락이었고요. 금요일날은 최저가는 이제 8.17% 하락이었지만, 종가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6.06%의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이제 4년 거의 6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이 나왔던 구간이 바로 지난 금요일이었죠. 자, 하지만 이후에 현재 그 지수의 흐름을 일단 보고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흐름을 예측해 본다면요. 지난해 역시 이제 8월 달에 거래소하고 비슷해요. 자, 거래소 시장 다시 한번, 보고서 갈게요. 지난해 8월 달에 저점이 나왔던 때 거래소 시장에서 1800포인트에서 나왔습니다. 즉 9월 달, 7월 달, 8월 달 계속해서 밀리면서 8월 달 구간에서 최저점이 나왔죠. 자, 그럼 코스닥 시장도 역시 지난해 8월 달에 역시 최저점 자리가 바로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지력을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자, 역시 이 구간대를 보게 되면요. 지난 그 금요일 날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주가의 흐름 자체를 보게 된다면, 아래꼬리를 딱 물어주면서 610포인트 구간대에서 딱, 어느 정도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610포인트 위에서 양봉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추가적인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610포인트에 대한 어떤, 지지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해주는, 네, 그런 자리가 바로 어제, 오늘, 그리고 또 금요일까지 확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거래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의 흐름, 지난해 8월 달에 어떤 강하게 지지를 받았던 구간, 시장에서 저점이라고 판단했던 그 구간대를 지켜내주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사실 그래요. 시장이 많이 빠지면, 이 빠지는 대로 정말 불안한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아, 지금은 저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아직 더 빠질 거다. 이런 정말 비관적인 얘기들이, 뉴스들이 나올 때, 이런 뉴스가 나올 때 항상 바닥인 경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지수에 대해서 잘 못 맞춰요. 그래서, 연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연초라든지 연말 같은 경우에도 지수의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의 상단이라든지 또, 상단이라든지 하단 포인트를 항상 예견합니다. 하지만 맞추는 증권사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올 때 오히려 시장은 바닥일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어떤 이슈들이 계속 나올 때 시장은 고점일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본다면 이 현재 시점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바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알아봤는데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온 데는 또 이유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 가지 우리가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한 번에 딱 폭발을 했는데 이 불확실성들이 조금씩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일단 시장에 대한 분석 간단하게 이제 오늘장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드렸고요. 오늘은 역시 이제 퍼즐 이론 그 안에서도 실전 투자 전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이제 강의 때 2주 전이었죠. 바로 지난주에는 이제 연휴 때문에 쉬었고. 그래서 그 이제 2주 전 강의 내용에서도 역시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드렸어요. 하지만 저희가 설 연휴 끝나고 나서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역시 시황에 대한 점검이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시황에 대한 점검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투자 포인트들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 내용들 하나하나 분명히 여러분들도 아는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어떤 식으로 퍼즐 조각을 맞춰가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금부터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퍼즐 이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보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화면 잠깐 이제 보시면요. 자, 지난 시장 참 다시는 생각하기 싫은 그런 시장이었죠. 구정 이후에 국내 증시가 거의 급락세가 나왔어요. 자, 즉 코스피 지수는요, 11일 날 목요일이었죠. 자, 우리는 5일 동안 쉬었습니다. 긴 연휴 정말 즐거웠죠. 여러분들도 정말 이제 가족들하고 풍성한 그런 이제
설 연휴를 보내셨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또 5일 동안 긴 연휴이기 때문에, 정말 놀러 한번 해외라든지 또는 이제 국내 쪽에서 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어떤 변화는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자, 우리가 쉬는 그 동안 동안, 원래 그래요. 긴 연휴 이후에 보통 시장이 좀 조정을 받긴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요. 이번 급락은 너무나 컸다는 거죠. 바로 우리는 방심한 사이에 코스피 시장이 바로 목요일 개장하고 이 동시에 개파락으로 출발하더니 주가가 쭉 밀려 내려오는 네,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급락이었죠. 코스닥 증시 역시 4.93%의 어떤 급락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목요일 날 정말 크게 이제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 목요일 날 그래. 이렇게 목요일 날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동안 피로가 한번 누적됐던 피로가 이제 풀리는 그 자리가 바로 이제 목요일이다 생각하고 그럼 금요일 날 시장은 기술적인 부분에서라도 반등을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2월 12일 금요일 날 정말 어마어마한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는 1.42% 하락이 나왔고요. 급락이죠, 이것도. 자, 근데 코스닥은요. 마이너스 6.06%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사이드카가 발동됐고요. 그 다음에 최저 변동폭이 마이너스 8%대까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바로 서킷 브레이커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20분 동안 거래가 중단. 그리고 나서 10분 동안 호가, 단일가 매매를 통해서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가졌지만 다행히도 주가는 올라서면서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마이너스 6% 정도의 하락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금요일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을 모든 대부분의 방송국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다. 네, 블랙 프라이데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자, 근데 블랙 프라이데이 우리가 참 많이 쓰는 용어죠. 연말 그 소비 시즌의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 원래 블랙 프라이데이는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큼은 2월 12일 이 날을 사실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이제 2월 12일 이 금요일 날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어떤 악몽 속에서 항상 얘기를 꺼내게 될 겁니다. 과거 사례를 들으면서 말이죠. 자, 그런데 일단 금요일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나 큰 이 변동폭이 발생되고 그래서 금요일 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은 상당수 참다 못해서 매도를 결정을 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경제 방송에서도 이날 특집으로 방송을 했었습니다. 자, 그 방송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략들을 어떻게 세워드렸습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다른 방송 쪽에서 어떤 식의 전략을 세워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지금 이 금요일 이 급락에 대해서 분명히 매도는 하지 마시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시장은 반등 나왔고 그리고 오늘 시장은 역시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이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니까 사실 하락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 혹시 전쟁 난 거 아닌가? 그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은 이렇게 크게 흔들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전쟁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이죠. 사실 근데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일들이 이 시장 안에서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걸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분석이 되게 중요해요. 빠지는 이유 자체를 모르고 있다면 당연히 대응을 못 합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이유를 모르게 된다면 그만큼 대응을 못 합니다. 별게 아닌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주가 빠지겠죠. 그런데, 주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사야 되겠다. 뭔가 좋은 호재가 있나? 이 별대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떨어지겠죠. 사면은. 그죠? 빠지고 있습니다. 이 별대응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가 빠지니까, 지금 주가 빠지니까 이거 팔아야 되겠네. 무슨 일 있나? 별대응이 아니었어요. 파는 순간 다시 또 올라오죠. 이런 거에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똑똑해지셔야 돼요. 투자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이 퍼즐 이론에 대한 내용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제가 퍼즐 이론 진행하면서 거의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 전문가 영역하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의 영역, 그 다음에 현재 전문가 영역하고 개인 투자자의 영역은 다르다. 과거의 전문가 영역은 그냥 차트 잘 보고, 그리고 수급 같은 거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매수를 하면 돼요.
그리고 팔면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차트 자체를 몰랐어요. 읽는 방법 자체를 몰랐죠. 자, 근데 지금 현재는요. 개인 투자자분들 차트 모릅니까? 수급 모릅니까? 다 알고 있어요. 뉴스 다 봅니다. 지금 전문가의 역할은 그러면 과거의 전문가의 역할 그대로 한다면 이거 전문가가 아니죠. 지금의 전문가의 영역은요. 달라요. 차트, 그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뭘 봐야 됩니까? 경제를 알아야 돼요, 경제를. 이 경제에 대한 연결고리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에 대한 연결고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지금은. 과거하고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보의 양 자체가 방대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투자를 해야, 바로 비로소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원인들에 대해서 이번 시장 급락에 대한 원인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정말 이건 북한이죠. 문제예요, 문제. 이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가 됐습니다. 그것도 항상 정말 좋은 시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좋은 시기에. 과거에 월드컵 때, 그때도 이제 교전이 한번 있었죠.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설 연휴 때 왜 하필 설 연휴 때 미사일을 발사했는지, 이건 뭐 고의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월 7일 날 북한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도 역시 핵실험과 관련해서 도발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참다 못해서 국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에선, 우리나라에서는 개성공단을 폐쇄 조치. 그죠? 이 조치를 감행하고, 그리고 와서 지금 대북 관련주라든지 그 당시에 대북 관련주 전쟁 테마주죠. 뭐 스페코, 빅텍, 뭐 한일단조, 휴니들 이런 용어들이 거의 다 날라갔어요. 자, 사실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매번 반복되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 내용도 역시 퍼즐이론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국내 시장의 어떤 현재 그 현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외국인들이 보는 우리 한국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을 겁니다. 자, 제가 예전에요. 한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강의를 계속 들으셨다면요. 자, 예전에 제가 정말 어릴 때 말이죠. 어릴 때, 이제 북한하고의 대치 중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대치 중일 때, 북한 쪽에서 어떤 미사일 발사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냐면요. 저희 부모님들도 갑자기 저를 이제 막 데리고, 마트에 갔습니다. 대형마트라든지 이제 슈퍼마켓. 그런 데 가서 뭘 샀습니까? 바로 라면을 샀어요, 라면. 라면이라든지 이제 브루스타, 부탄가스죠? 부탄가스. 간단하게 뭐 생수, 뭐 이런 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막 샀어요. 왜 샀을까요? 피난을 가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미사일 한번 쏘면은. 그런 내용들이 뉴스에 딱 나오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미사일 쐈습니다. 그러면 밥 먹다가 그 내용이 들었어요. 아, 그래, 쐈구나. 먹습니다. 먹고 출근합니다. 또, 학생들은 어떡합니까? 학생들은 역시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알아서 그냥 학교 왔다 갔다 하죠. 그죠? 학원도 가고, 갈 거 다 갑니다.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생활할 거 다 똑같이 생활합니다. 왜? 전쟁은 안 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수차례 반복되었던, 몇십 년 동안 반복됐던 내용이에요. 북한에서의 도발.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다 해결이 됐어요. 원만하게. 처음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또 추가적인 반발 나오면 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결국은 그때마다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개성공단에 대한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실 경제적인 피해가 좀 커요.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나왔었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결국은 뭐 했습니까? 북한 쪽에 뭐 쌀을 갖다 주거나 아니면 뭐 비료를 갖다 주거나. 그래서 비료업체라든지 관련 대북 관련 업체들, 그런 업체들 값진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었죠. 어쨌든 이제 매번 반복되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에서 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면 별 미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내성이 많이 쌓였다는 거죠. 그런데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 시장이요. 정말 무서운 시장이에요. 정말 무섭습니다. 왜 무서울까요? 우리가 이 38선 아시죠? 38도선. 그죠? 38선. 이 38선을 뭐라고 합니까? 다른 말로 휴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휴전선. 휴전선의 의미는 뭡니까?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전쟁 막 열심히 싸우다가 더 조금만 쉬었다 하자. 그래서 그 경계를 일단 놓은 겁니다. 이 잠시 쉬었다 하자는 건 언제든지 어느 쪽에서 한번 전쟁을 시작하면은 다시 또 붙는 거예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시장은 정말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국 그 주식시장의 그 문턱을
낮춘 겁니다. 손쉽게 들어왔다가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 자금들이 막 들어왔다 빠졌다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현재 국내 시장이죠. 어쨌든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북한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했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또 핵실험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겠죠.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미사일 발사 소식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맛있게 명절 때 식사하시다가도, 미사일 또 쐈네? 그러면서 또 이제 떡국을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밥이 안 넘어가죠. 그죠?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증시가 개장되기만을 기다렸을 겁니다. 미사일 발사했네. 저 어떡하지? 좀 팔아야 되는데. 한국 증시가 그 설 연휴 동안에 혹시나 주식거래가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이 전쟁이라도 하면 어떡하지? 그럼 내 돈 다 날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불안해했을 겁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그 시점에서 이런 정보들이 올라가면서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두려움이 정말 극에 달았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자, 이번에 내용은 바로 일본 증시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두 번째입니다. 얘가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일본 증시의 급락이었어요. 자, 일본 증시가 우리나라 시장이 또 열리지 않을 때, 휴장을 하고 있을 때, 이 엔화 가치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또, 이게 또 문제였죠. 엔화 가치가 급등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일본의 경제도 사실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증시가 급락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참 중국도 우리나라 시장을 도와주지 않아요.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일본 증시도 갑자기 우리나라 쉬는 그 기간 동안에 막 급락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엔화 가치에 대한 급등하고, 그 다음에, 지금 경제에 대한 부분이 엮여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래요. 지금 올해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미국이 지난해 12월 달 금리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옐런 의장이 지금 계속해서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 욕을 많이 먹고 있다는 건, 이 모든 원인을 다 옐런 의장 때문이라고 돌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해 미국에서 12월 달에 금리 인상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했어요. 금리 인상 결정을. 그리고 나서 1월 달 되니까 갑자기 1월 첫 시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 증시가 거의 급락 나왔죠. 그죠? 또 잠깐 올라가더니 또 급락. 중국이 휘청거리는 겁니다. 미국은 금리 올린다고 하는데 중국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유럽에서도 지금 별로 좋지 않죠. 유럽 경제 자체도. 좋지 않은 가운데서 금리 내리고, 마이너스 금리 지금 단행하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또 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역시 경제가 좀 안 좋은 상황이고, 그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그게 너무 섣불리 올렸다. 그게 지금 원인을 제공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옐런 의장이 좀 잘못했다는 식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제 그 내용들 분명히 어느 정도 좀 성급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발생이 됐으니까 이 부분은 예측을 못했겠죠.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요. 어쨌든 지금의 시점에서는 일단 미국 쪽에서도 옐런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당 기간 동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의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다라고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피치 못하게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또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금리 인상, 미국이 금리 인상 시기가 지연되고, 그 다음에, 이런 가운데서 또 이제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금리하고 우리가 또 같이 봐야 되는 게 뭡니까? 환율이죠, 환율. 금리가 올라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이 달러죠, 달러, 미국. 이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리 인상 시기가 지연된다 또는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이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달러 가치하고 금리에 대한 연결고리는 제가 과거에도 설명 많이 드렸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번 보게 된다면요. 1년 동안 은행에서 예금을 합니다. 예금을 하게 되면은 이자가 얼마나 붙나요? 이자 한 2.5% 붙나요? 이것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2.5% 정도면. 자, 이 정도 붙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1년 동안에 은행에 맡겨놓고 2.5%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식을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성에 안 차요, 성에. 자, 만약에, 1년 동안 예금한 7%의 금리를 준다, 1년 동안. 그럼 아마 이 금리에 만족을 못해도 이 금리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돈이 들어가겠죠, 돈이. 그죠? 돈이 이동하겠죠. 자, 근데 은행의 특징은 뭡니까? 1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기간. 이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돈이 안 움직여요. 들어가면은. 그럼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펜이 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펜, 가치를 한번 따져보죠. 이 펜 하나였을 때의 가치는 하나당 100만 원입니다. 그죠? 두 개였을 때의 가치는 하나당 5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두 개였을 때 가치가 하나당 50만 원씩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은행으로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하나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럼 하나의 가치는 얼마 될까요? 두 개였을 때 50만 원이었는데 하나가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의 가치가 100만 원이 되겠죠. 이런 겁니다. 그럼 달러가 어디로 갈까요?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 같은 데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달러의 가치는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희소성이 있으니까. 반대로 만약에 금리가 떨어진다. 그럼 당연히 위험 자산을 선호하겠죠. 왜? 더 높은 수익을 제시하는 쪽으로 돈이 몰리게 되니까. 그럼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달러가 하나였다가 두 개가 생기겠죠. 그럼 달러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이제 미국 달러에 대한 어떤 그 가치적인 부분에서 이 금리와 그 다음에 달러 가치에 대한 어떤 그 관계를 일단 얘기를 했고요. 올라가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 달러 가치는 올라간다. 그죠? 반대로 움직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달러라는 건요, 바로 기축통화예요. 기축통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어떤 전 세계 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 기본적으로 통용이 되는 통화입니다. 거래를 이걸로 하셔야 돼요. 다 달러로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축통화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기축통화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결국은 이거는 안전자산이라는 의미, 안전자산으로 포함이 돼요, 안전자산. 달러는. 안전자산. 왜? 미국 경제는 망하지 않는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입니다,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 그 화폐를 갖고 있으면 그래도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 화폐보다는 더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돼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엮였냐면요. 자, 근데 또 엔화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제력으로 본다면 일본의 경제력도 정말 크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달러하고 엔화를 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는 건 이제 엔화하고 이제 달러. 자, 그런데 이 달러의 가치가 금리 인상이 지연되고 또는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리는 시기죠. 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도 어렵고, 각국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유럽도 어렵고, 미국도 금리 내리면 또 거기서 또 금리 올리면 또 어려워지는 거고. 다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렇게 전 세계 시장이 안 좋으니까, 혼란스러우니까, 안전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려고 했더니 이 달러 쪽을 보니까, 금리가 또 떨어질 수가 있겠네? 그럼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달러를 보유하자마자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럼 어디로 몰릴까요? 엔화 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미국 금리 인상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엔화 쪽으로 막 몰리다 보니까 엔화의 수요가 늘어나죠. 엔화 가치는 올라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좀 약간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그 나라의 환율은요, 그 통화의 가치는 그 나라의 경제력하고 같이 비례하게 움직여야 돼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엔화 가치가 올라간다면 그만큼 일본 경제가 좋아야 되는데, 일본 경제는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죠? 잃어버린 거의 20년 동안 경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엔화 가치가 올라가 버리면은, 일본은 수입을 해서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또 수출을 해서 사는 나라입니다.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 수출이 어렵게 되겠죠.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엔화 가치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수출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된 그 배경에는 일본 기업들은 대부분이 이 3월 달에 결산을 내요. 3월 결산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3월 결산법이라는 건 결국은 그 전에 그동안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였던 그 외화 대부분은 달러입니다. 그죠? 국제적으로 이제 통용이 되는 게 이제 달러이기 때문에 이 달러를 벌어들였겠죠. 이 결산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직원들
임금도 줘야 되고, 그죠?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이 달러로 임금을 주진 않죠. 당연히 엔화로 환전을 하게 되죠. 환전. 그럼 달러 물량은 나오고 밖으로, 그 다음에 엔화는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달러는 지금 뭡니까?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달러 공급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엔화의 수요는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엔화 값치는 더 뜰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3월 결산법이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3월 달까지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달러가 더 물량들이 더 나올 수 있고 엔화는 그만큼 수요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엔화 가치에 대한 상승 부분은 이번 3월 달까지는 충분히 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결국 엔화 가치가 급등했던 그 부분에는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지연 가능성도 충분히 반영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가 불안하다 보니까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또 같이 맞물리면서 결국 엔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그다음에 일본 기업들은 대부분 또 3월 결산 법인이다 보니까 수출업체들의 또 애국 물량들이 또 나오면서 역시 일본 엔화 가치의 급등에 또 영향을 주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뭡니까? 엔화 가치는 최소한 3월 달까지는 더 다음 달까지죠. 더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이 부분까지 같이 엮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엔화 가치가 급등할 때 또 종목이 어떤 기업들은 또 올라갔죠. 바로 자동차. 그죠? 자동차 부품. 이런 걸 우리가 또 항상 보셔야 돼요.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주들은요, 그래도 올라갔어요. 그죠? 엔화 강세의 수혜주라고 부각이 되면서 또 운송장비 업체, 뭐 조선주도 역시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경합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조선주들도 그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업종으로 꼽힐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유통도 마찬가지일 거고. 네. 다양한 그 업종들이 있어요. 항상 이런 환율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엔화 가치가 오르면 어떻게 되고 어떤 업종을 봐야 되고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어떤 업종을 피해야 되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어떤 업종을 봐야 되고 또 아니면 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국내 증시 급락 원인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다음 원인은요, 바로 유가 하락입니다. 자, 유가. 정말 이 내용은요, 진짜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유가 계속 떨어지죠. 하지만 유가가 떨어졌을 때 아마 웃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웃고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일단 첫 번째로 주식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네, 주식 안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주식을 안 하시면서, 자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아마 웃고 계실 겁니다. 지금 사실 이런 분들한테는요, 더할 나위 없이 지금 좋아요. 유가 정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가 하락은 정말 이분들한테는 정말 축복인데, 하지만 우리는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가 하락은 정말, 정말 참울한, 암울한 주식시장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달갑지 않은 그런 뉴스가 되겠죠. 자, 어쨌든 유가가 하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자, 먼저 유가 하락이 진행이 됐을 때는요, 바로 셰일가스가 좀 원인이었어요. 미국에서 이제 지금 셰일층에서의 가스를 채취하면서 오펙에서의 어떤 유가에 대한 그 파워죠. 파워 또는 이제 정유에 대한 어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셰일가스를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오펙 쪽에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왜? 전 세계 그 석유를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들이 다, 해야 되는데, 갑자기 똑똑한 미국이 또 셰일가스를 개발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가를 마음대로 조정을 못하게 되고, 그만큼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휘력이 좀 약해질 수 있다. 이게 가장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가 하락이 처음 촉발했던 게 바로 셰일가스에 대한 견제였어요. 유가가 계속 떨어졌죠. 그러면서 셰일가스 개발업체들 다 망하게 도산시켰습니다. 물론 남아있는 업체들도 있어요. 상당 부분. 많은 업체들이 쓰러졌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됐는데, 이미 한번 시작했으니까 끝을 봐야 되겠죠. 계속 떨어뜨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살 깎아먹기가 된 겁니다. 지금 더 이상 너무나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정유를 이제 채취하는 그런, 업체들 역시도 지금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에 오펙 쪽에서 감산합의에 실패를 하죠. 사실 이거는 추가적인 어떤 견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견제를 위해서. 확실하게 지휘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아마도, 합의 실패가 아니라 합의를 안 한 거겠죠. 어찌됐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자체가 유가의 추가적인 하락으로 작용하게 된 거고 거기다 이렇게 이제 감산 합의를 안 한 가운데서 유가가 더 떨어뜨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또 중국이 경제 정체기가 또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경제 정체기가 왔다는 건 수요가 그만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가는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데 수요가 일정했다면은 그냥 놔뒀으면 돼요. 하지만 수요가 또 감소하잖아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또 뭡니까? 갑작스럽게 이란 쪽에서 경제 제재 해지가 됐고 이란 쪽에서 이제 해지가 됐으니까 수출을 해야 되겠죠. 석유를 팔아서 또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갑작스럽게 맞물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와버린 겁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인데요. 어쨌든 지금 뭐 유가 하락이 지금 지속이 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제가 과거에도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유가는 여러 가지 그 기름들이 있죠. 이제 뭐 브렌트유도 있고 브렌트유. 그 다음에 또 두바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WTI가 있죠. WTI. 보통 이제 이 유가 세 가지를 이제 보통 많이 예를 들죠. 브렌트유는 북해산 브렌트유라고 얘기를 하고, 두바이는 중동 지역에 사는 브렌트유. 그 다음에 WTI는 미국 텍사스산, 서부 텍사스산 원유라고 해서 이제 WTI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쪽에서 채취하는 그 원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거 WTI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사실 WTI는 이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소비를 많이 합니다. 수출 잘 안 해요. 왜냐면 WTI 정말 좋은 기름이거든요. 네, 본인 자국에서 이제 수출하고 자국에서만 씁니다. 좋은 기름을.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긴 하는데 어쨌든 이 그 유가가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유가가 떨어졌을 때 그래도 버틸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본다면 이제 커피가 있어요. 커피 한 잔을 만드는데 가격이 단가가 한 1,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1,000원. 그러면 커피는 얼마에 팔려야 될까요? 최소한 얼마 정도 이상의 가격을 받아야 될까요? 1,000원 이상 받아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1,000원을 받는다. 그럼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게 바로 한계 원가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유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계 원가라는 게 있어요. 한계 원가. 더 이상 떨어지면 굳이 채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손해보고 팔아야 돼요. 그 이상 떨어지면은. 그게 바로 한계 원가라는 게 있는데, 이 한계 원가를 이미 벗어나 버렸어요. 자, WTI 같은 경우에는 한계 원가 수준,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유가를 다 통틀어서 한계 원가를 측정해 본다면, 배럴당 한 45달러 정도? 네, 그 정도 수준일 거예요, 배럴당. 그런데 WTI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41달러 정도까지 아마 버틸 수 있는 걸로, 41달러? 거의 30달러 후반대? 그 정도까지는 이제 버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최대 그 산유국, 이 두 나라를 꼽죠. 바로 이제 러시아 쪽하고, 그 다음에, 사우디 쪽. 이 사우디를 보게 된다면, 사우디가 아마, 이게 한계 원가 수준이 가장 낮아요. 배럴당 아마 35달러 정도 될 거예요. 아마 35달러, 33달러 정도? 네, 그 정도 수준이 될 텐데, 지금 이 가격을 이미 깨고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최대 산유국조차도 손실입니다. 팔아봐야 인건비도 안 남는 거예요. 그죠? 다 그렇습니다. 이 제살 깎아먹기로 지금 버티기 어려운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쵸? 견제를 위해서 시작했는데, 본인들의 그 발등을 그냥 찍어버린 거죠, 스스로 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계속 전개가 되다 보니까 오펙 쪽에서도 역시 오펙 국가들에서도 지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그런 한계에 도달했고요. 그래서 바로 16일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하고 러시아 석유 장관이 회동을 했습니다. 자, 이제 바로 현지 날짜로 이제 16일로 본다면 유가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아마도 감산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유가를 잠깐 볼게요. 차트 잠깐 보면은 이게 지금 아직 합의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유가가 미리 반응을 했습니다. 바로 WTI를 보게 되면은 바로 전날 어떻게 됐습니까? 무려 12.3% 유가가 거의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지금 합의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급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 자체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앞으로 변수는 뭐냐면요. 이 만약이라는 변수예요. 만약에 감산 합의가 안 나온다. 이게 골치 아파지겠죠. 이게 이미
12% 이상 급등 나오면서 시장 끌어올리는 어떤 힘이 나왔는데 이게 만약 감사한 조치가 안 나온다. 그러면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큰 실망을 또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오늘 이후부터 봐야 되는 건 어떤 합의가 나오게 될 것인가. 근데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는 어떤 그 측면에서 본다면 합의는 어느 정도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확률상을 봤을 땐 거의 80% 정도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또 점검을 해봐야 되지만 이 돌발 변수에 대한 그 점검일 뿐이지 그래도 크게 우리가 우려할 부분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유가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도이치뱅크였습니다. 도이치뱅크 이 파산 우려감. 자, 도이치뱅크가 참 2분기 연속으로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어요. 참 이게 또 문제였습니다. 이 독일의 최대 은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분기 연속으로 단기 순손실이 기록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이 유럽이 지금 돈을 계속 풀고 있고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은행들은 버팁니까? 은행에 돈을 맡겼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돈을 100만 원을 맡겼는데 나중에 1년 후에 돈을 더 얹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뺏어갑니다. 90만 원 주는 거예요. 내 돈 10만 원은 은행에서 가져가 버립니다. 보관 비용으로. 이게 바로 그런 현상이에요. 은행에 돈 맡기겠습니까?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된 거죠. 사실 이게 거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2개분기 연속으로 순손실을 기록한 상황에서 이 코코본드 바로 이제 우발 후순위 전환사채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기업, 금융기관, 도이치뱅크라고 이제 도이치뱅크로 놓고 본다면, 이 도이치뱅크가 파산하기 거의 어떤 직전에 주식으로 강제적으로 이제 전환시키는 그런 이제 우발 후순위 전환사채라는 게 바로 이제 코코본드라는 게 있어요. 이 코코본드를 발행했는데 이 발행에 대한 이자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도이치뱅크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불거지게 된 거죠. 자, 하지만 이 내용들은 이제 조금씩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면 이 무디스 쪽에서 이 도이치뱅크 쪽에서 이 코코본드에 대한 이자 상환 능력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또 부식시켰던 게 뭐냐면 5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바이백, 재매입하겠다라고 바로 도이치뱅크 쪽에서 발표를 하면서 그래, 니네가 상환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한번 시장에 공표를 하는 내용이 나왔죠. 이건 뭡니까? 이 우려감은 소멸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네. 어쨌든 이 안에서 어떤 식으로 또 골마서 터질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 당장으로 놓고 본다면 어쨌든 과거에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 정말 골치가 아팠어요. 그 사태 때문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마비가 됐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타격이 컸었어요. 도이치뱅크 정말 큰 은행이에요. 최대 은행입니다, 독일에. 그럼 이 과거에 이제 리먼 사태를 봤을 때 이 도이치뱅크 가만히 놔둘까요? 가만히 못 놔둡니다. 이렇게 파산될 때까지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왜? 또 마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이건 너무 제2의 리먼 사태가 오느냐 이런 내용들은 정말 말 좋아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냥 흘러내는 어떤 그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과도한 우려감. 정말 그런 내용들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요, 주식 못해요. 주식 못합니다. 왜? 주식은 항상 이런 공포심리들이 항상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제가 이제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이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흔히 많이 했어요, 이제 학교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다들 이제 경제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고 나서, 사회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은행이라든지 또는 이제, 증권 쪽이라든지 금융 쪽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이제 교수님께서, 증권사에 있는 어떤 이제 과거에, 졸업생한테 전화가 옵니다. 지금 주식을 사도 될까?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 이런 전화가 오면요. 시장은 어떻습니까? 시장은 고점으로 봐요, 고점. 벌써 이제 교수님께서 전화가 오셨으니까 이제 주식을 팔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많이 알아요. 이제 교수님 많이 알겠죠. 이쪽에서 박사시니까. 경제에 대한 박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다 파고 들어가면요. 이 끝이 없습니다.
이런 그 내용들 자체가 여러 가지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걱정이고, 이 안에 들어보니까 이건 정말 덩어리가 커져 있고, 또 밑으로 가보면 정말 또 큰 내용이 있고. 근데 이게 언제 터집니까? 5년 후, 10년 후에 터져요, 이런 것들은. 그죠? 그럼 지금 못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미 다 터지고 나서 좀 진짜 말끔한 상황에서 들어가려고 하면 이미 주가는 다 올라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정말 많이 배우신 분이 이런 내용들을 얘기해서 뭐 인터뷰를 했거나 아니면 어떤 뭐 기사에 뭐 실려서, 이거 정말 똑똑하신 분인데, 시장이 정말, 정말 이제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네. 그럼 지금 사면 안 되겠네. 하지만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시장을 바닥인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맞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뭡니까? 춘절 이후에 중국 증시 급락에 대한 우려였죠. 근데 뭐였습니까? 10거래 동안 중국 휴장했잖아요. 근데 첫 거래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와 달리 0.63% 하락으로 마감됐어요. 오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올랐어요, 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위안화 환율을 0.3% 절상 발표했고, 시장은 올라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과도한 우려. 그리고 불확실성은 소멸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이 투자 전략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걱정 많이 하실 겁니다. 최근 주가 하락은요, 과도한 우려예요. 그리고 리스크 점차 소멸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앵무새들. 이 앵무새들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지금 보면 제약바이오 고평가다. 고평가 뭐로 평가합니까? PBR로 평가합니까? PER로 평가합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제약 업체들도 그렇고 바이오 업체들도 그렇고 사업 구조가 다 달라요. 제약사들, 예를 들어서 전문 의약품 파는 업체도 있고, 일반 의약품을 파는 업체도 있고요. 건강보조식품 쪽으로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도 있고요.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분석을 해서, 고평가다 얘기를 하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고평가다 따라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파니까 주가는 또 올라갑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배제시켜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앵무새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본인의 그런 기준이 없이 한 가지 내용만 가지고 이걸 또 떠들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고평가, 왜 고평가입니까? 그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해야죠. 못해요, 그걸.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대외 경기 불안감으로 위험자산이 회피 심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소멸되는 과정에서는 위험자산은 손해현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최근의 흐름이 바로 지난주에 하락폭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더 컸습니다. 거래소는 안전자산, 코스닥은 위험자산으로 굳이 구분한다면 그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소멸되는 과정에서 어디가 더 올라가겠습니까? 코스닥이 더 크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대형주는 코스피,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하시고, 소형주는요, 코스닥, 저가 매수 스윙 전략으로 접근하신다면 여러분들 시장에서 분명히 이번 시장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장이 워낙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강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주에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연회 고지 잠깐 해드릴게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요. 노원 구민회관 지하 1층에서 바로 강연회를 제가 진행을 합니다. 자, 노원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에 계신 분들이요. 그 자리에 다 모이세요. 지금 시장 어렵죠? 어려운 만큼 제가 확실하게 해답을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이죠. 이틀 동안 오후 3시 40분부터 4시 40분까지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시면 되고요. 이때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관심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